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인기의 성능 요소 평가에 대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면 우리가 무인기 기체의 성능 요소, 평가할 수 있는 성능 요소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채공 성능, 비행 성능, 제어 성능, 동력 성능, 구조 성능,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랑은 약간의 별개인 내풍성이라는 어떤 성능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능 요소 사실 뭐 구분하라고 카테고리별로 구분 지으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요소로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그 공학적인 분야 또는 학문적인 분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공 성능을 보면은 일단 채공 시간 얼마만큼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같은 시간을 비행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많은 중량을 탑재하고 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채공 성능에 해당할 것 같고, 비행 성능이라고 하면은 전진 비행 속도, 그러니까 최대 전진 비행 속도, 그 다음에 최대 상승률, 최대 하강률인데 이거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빠르게 고도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어 성능을 보면은 기체의 정적 또는 동적 안정성과 제어 정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적, 동적 안정성은 우리가 이전에 많이 배웠었던 정안정성, 동안정성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제어 정밀성은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지역에 이렇게 랜딩을 해가지고 기체를 내릴 때 실제로 내가 원했던 목표치랑 얼마만큼 가까운 위치에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정밀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력 성능은 얼마만큼 프롭이나 로터가 공력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스톨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조적인 성능을 보면은 얼마만큼 진동과 충격에 강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내풍성은 뒤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게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거는 굉장히 쉽게 계산이 가능할 거고, 어떤 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고, 어떤 거는 아예 비행 시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일 거라서 사실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중에 일부분만 다루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항공기가 무인기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스펙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들만 좀 추려보면은, 일단 채공 성능. 보통 보면은 멀티콥터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 채공 시간이 뭐 20분, 30분, 40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흡수 중량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비행 성능이 보통 최대 전진 비행 속도, 상승률, 하강률, 그다음에 몇 미터 퍼 세크 정도의 바람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내풍성, 이런 것도 있고, 전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자 기술 또는 제어 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지, 무인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기체 성능 요소를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보면은 시공 성능, 비행 성능, 내풍성 정도만 보통은 기체의 성능으로 도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도 간단한 수학적인 계산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공 성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쉬운 부분이고, 비행 성능, 예를 들면은 전진 비행 속도, 최대 상승률, 하강률 같은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요. 몇 가지 가정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 속도나 상승률, 하강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체가 가지는 항력이라든지 아니면 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정확하게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값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은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가능은 하죠. 근데 쉽게 계산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추진력과 공기력 각적인 성능, 그다음에 중력, 중량,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한 번에 탁 이렇게 나오는 느낌은 아니고 그건 반복적인 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시적으로 컴퓨터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이 중에서 일단 대표적인 성능 요소들만 일단 그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계산이 가능한 채공 성능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계산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미션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사실 이 미션 프로필은 이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미션 프로파일의 정의는 비행체가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의 모든 비행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도식도인 건데, 내가 이거를 굳이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택싱, 테이크오프, 클라임, 그 다음에 크루즈, 그 다음에 디센트, 그 다음에 랜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미션 세그먼트를 가지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eVTOL형, 그러니까 지금은 멀티콥터형 무인기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미션 프로필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죠. 첫 번째로 이 택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그러니까 택싱을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은 엔진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택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 그러니까 유인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에 주로 쓰이는 미션 세그먼트인데, 사람들이 탑승을 할 때 엔진을 예열시키기 위해서 미리 켜놓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태우고 활주로 앞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택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택싱 과정이 이 유인기에서는 필요한 건데요. 우리 같이 모터를 이용한, 그러니까 eVTOL형 무인기는 모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싱이 필요 없죠. 엔진이 열릴 필요 없기 때문에 택싱이라는 과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직이 착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크오프랑 랜딩 미션 세그먼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기라서 사람들에 대한 그 승객의 안락함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 유인기,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능은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분당 몇 피트를 상승시킨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여유가 좀 많은데 빠르게 상승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함도 많이 느끼고 가속력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상승고도 하강고도를 맞춰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인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이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상승 하강에 대한 고려도 사실은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상승 하강에 대한 미션 세그먼트가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는지는 사실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메인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할애가 되는데, 이 메인 미션이 이 무인기의 임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택배 드론 같이 어떤 물건을 이송시키는 거면은 메인 미션이 크루즈일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장기 채공하는 거라면 호버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색이라든지 탐색 같은 것들을 하는 거면 로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러 가지 미션 프로파일 중에서 우리는 메인 미션 프로파일만 거의 고려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던 채공 성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 메인 미션을 뭘로 잡아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인 미션은 운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탐색이나 방지용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거고, 택배 배송용 무인기는 목적지까지 순행하는 것,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또는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공연용 무인기, 그러니까 단체로, 그러니까 그 단체 비행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무인기들이 한창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메인 미션은 그 공연을 하는 것을 메인 미션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인 미션을 기준으로 채공 시간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채공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륙했을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 땅에서 떠서 뭔가를 다 수행하고 땅으로 내려오는 모든 시간을 사실은 채공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공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공중에 떠 있는, 그죠? 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미션 프로파일 대부분이 메인 미션 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메인 미션 메인 미션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채공 시간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미션이 간다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채공 시간은 가능한데, 반대로 메인 미션이 복잡한 경우, 예를 들면은 레이싱 드론 또는 공연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때때로 그 모터의 출력 그리고 배터리의 요구 전력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계속 어떤 출력이나 아니면 배터리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으면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죠. 물론 가능은 한데 손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크루즈라든지 호버링 같은 거는 일정한 모터 출력과 배터리 소비를 보이고 있겠죠.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급하게 비행하는 경우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일정한 고도 또는 일정한 속도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으로 계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탑재 중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탑재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페이로드라고 해서 기체에 실을 수 있는 어떤 중량, 예를 들면은 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무장, 예를 들면 뭐 수색용 드론이다 그러면은 수색을 하기 위한 정찰용 카메라 같은 것들, 뭐 EOIR 센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임무 장비들을 포함해서 페이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페이로드도 최대값이 있겠죠. 최대 중량이 있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작아서 기체가 가볍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뜨기가 쉬울 거고, 반면에 페이로드가 되게 무거워서 기체가 겨우겨우 뜨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kg 또는 1g이라도 더 무거우면은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1g의 마진을 남기고 겨우겨우 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마지노선을 우리는 탑재 중량, 그러니까 기체의 성능 요소로서 탑재 중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로드랑 좀 별개로 항공기의 시스템 중량, 그러니까 무인기, 유인기, 뭐 고정의 회전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항공기 자체에 대한 시스템 중량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OEW라고 해서 Operating Empty Weight이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공허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인기로 봅시다. 일반 민간 여객기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일단 기체에 대한 중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화물수 같은 것들을 실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료도 실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뜨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체의 중량만 그러니까 기체 중량만 고려한 것이 Operating Empty Weight입니다. 근데 단어를 잘 보면은 Operating, 그러니까 운영이 가능한 상태인데 empty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항공기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항공기가 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료, 그다음에 최소한의 그 승객수, 승무원 수, 예를 들면은 뭐 기장이라든지 부기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비행기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없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료랑 그다음에 기장 부기장만 있으면 뜰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 여기 말하는 이 테이크오프 웨이트고,
OEW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 빼고 진짜 당장 뭔가가 지원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랑 휠이 지원이 되면 뜰 수 있을 정도의 기체의 중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체 중량 보면은 뭐 엔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과 연료를 실으면은 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 때의 그 중량을 우리는 오퍼레이팅 엠프티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MT 아무것도 지금 차있지 않다고 연료도 차있지 않고 사람도 차있지 않은 그런 중량을 우리는 공허 중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웨이트는 OEW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퓨얼, 연료랑 그 다음에 승무원을 포함한 건데 이게 퓨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서 비행할 수도 있고 연료 탱크를 약간만 채워서 단순히 뜰 수 있을 정도만 채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그 범위라고 적혀지는 건 없지만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OEW에다가 연료 채우고 그 다음에 승무원 채우는 걸 우리는 TOW, 테이크오프 웨이트 또는 이륙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공기가 예를 들면 날개 길이나 아니면 날개 형상이라든지 전체 그 동체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가 띄울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양력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중량, 최대한의 그 기체 중량을 우리는 맥시멈 테이크오프 웨이트라고 해서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합니다.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페이로드를 붙여낸 건데 이 페이로드의 최대 중량을 포함한 최대 페이로드의 최대값을 포함한 중량 그게 최대 이륙 중량 MPOW라고 보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요건 그냥 요 세 가지는 참고를 하고 그래서 탑재 중량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성능 요소인 건데 아무래도 예를 들면 하나의 시스템이 똑같이 킬로그램의 추력을 만들 수 있어요. 월드컵형 무인기라고 치고 10kg의 추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시스템 중량 그러니까 OEW가 한 5kg이면 당연히 그 페이로드 맥시멈 페이로드 값이 5kg이 되겠죠. 그게 더해서 10kg 미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OEW가 좀 무거워서 한 7kg쯤 돼요.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얘가 그 뭐라고 하지? 중량이 좀 무거운 애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페이로드는 3kg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스템이 좀 가벼워서 더 많은 페이로드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게 더 성능이 좋은 무인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의 페이로드는 일종의 성능 요소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탑재 중량, 페이로드랑 그다음 기체 중량, 채공 시간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탑재 중량이랑 기체 중량은 어쨌든 최대 이륙 중량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죠? 그 시스템 성능에 따라서 최대 이륙 중량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것과 이것은 이 MTOW 최대 이륙 중량의 중에서 그 비중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로 서로 그 트레이드오프가 되고 있을 건데 말했다시피 페이로드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 중량이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량이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이 페이로드에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그 페이로드를 배터리를 싣는 데 많이 썼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의 그 용량이 크거나 배터리 성능이 더 좋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공 시간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는 기체 중량은 완전히 똑같은데 탑재 중량이 훨씬 가벼워요. 그러면 당연히 추진력 또는 추력을 덜 요구를 할 거고 그러면은 추력을 그러니까 덜 요구를 하니까 그만큼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좀 성능이 낮은 배터리를 써도 될 거고 또는 배터리 사용 전류가 낮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탑재 중량, 대중량, 제공 시간 같은 것들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전진 비행 속도. 정확히 말하면 최대 전진 비행 속도로 봐야 될 건데, 일단 최대라는 말 빼고 전진 비행 속도를 보면은 forward flight velocity,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멀티콥터 역드론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픽스드 윙, 그러니까 고정형 항공기는 애초에 이 항공기 자체가 앞으로 날아가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른데, 우리 같이 멀티콥터형 무인기를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멀티콥터 무인기의 비행은 호버링이잖아요. 가만히 떠 있는 상태일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체 자체, 이 기체 자체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기체를 이렇게 꺾어서 또는 이렇게 기울여서 앞으로 숙여가지고 전진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멀티콥터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롭은 원래 추력 또는 스러스트란 것을 프로펠러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낼 수 있거든요. 원래 프롭이 이렇게 생겼으면 프롭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추력을 낼 수가 있는데, 얘를 기울였어요. 이렇게 기울이면은 이 추력의 방향도 이만큼 기울겠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그러니까 이만큼이 트러스트고요. 이만큼이 전진 방향으로의 힘이고요. X축, Y축 봅시다. 는 FY가 있고요. F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성분으로 나눠지겠죠. 이 두 가지 성분은 그냥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밑으로는 중력, 그러니까 항공기의 중량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이 트러스트의 X축 방향의 성분의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 항공기의 드래그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 성분과 트러스트의 X축 방향 성분 두 개가 평행을 이룰 거고, 그 다음에 중량과 그 다음에 그 트러스트의 Y축 방향 성분이 평행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롭에서 발생하는 추력의 일부분을 전진 비행 시 기체 항력을 상쇄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력을 제중량을 상쇄하는 데, 제중량을 또는 제중량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진 비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추진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더 크게, 얘를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눕힐 수 있잖아요. 다시 그리면 어차피 항공 시스템의 중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래는 추력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리고 이만큼이 중량을 상쇄시키는데 쓴 값인데, 얘가 이 기체가 앞으로 더 이렇게 기울어져서 추진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얘보다 더 길죠. 그만큼 추력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는 이렇게 기울어진 거고 얘는 이렇게 기울어진 건데, 어차피 이 Y축 방향으로의 벡터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요거나. 그래서 그 들어 올리는 거는 오케이. 근데 앞쪽으로 더 많은 힘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더 빠르게 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면은 RPM이 뭐 여기서는 2000rpm이었다, 여기서는 3000rpm이었다, 그런 식으로 RPM을 증가시켜서 더 빠른 프로펠 회전으로 더 큰 추력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RPM을 고정시키되 프롭 자체의 그 지름 또는 반지름을 더 키워가지고 더 큰 추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더 높은 추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더 비행 시간이 짧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뭐라고 하지? 이 추력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자체가 항상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반대로 위해서 비행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비행하고 전력 소모가 낮다라는 것도 항상 그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장기 채공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뜨는 것을 목표로 하면 사실은 전진 비행 속도가 거의 없기다시피 해서 이 배터리 소모를
최대한 줄이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드론 같이 여기서 떠가지고 일정 거리를 비행을 한 다음에 어떤 돌아와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하죠? 순항하는 어떤 미션 세그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거리만큼 어쨌든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목표 거리만큼 만약에 전진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천천히 비행해서 배터리 소모를 아끼되 그만큼 오랫동안 비행을 해서 갔다 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속도를 되게 빨리 해서 배터리 소모율이 많지만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갔다 오면 되는 경우.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율과 그다음에 배터리의 용량이라는 것이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m/s로 전진 비행하는 것보다 한 5m/s로 전진 비행을 해서 더 빨리 갔다 오는 게 배터리의 최종적인 어떤 배터리의 남은 양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 속도가 빨라진 만큼 비행 시간은 짧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목표 거리를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진 비행 속도가 낮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 좋은 게 아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인 그 뭐라지? 그러니까 연료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항상 속도가 느릴 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그 주행 속도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한 전진 비행 속도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물론 얼마만큼 되는지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됐건 적절한 속도로 비행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승 비행 속도인 건데 영어로는 climb, flight velocity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무인기가 빠르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빠르게 가속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인기에 달려있는 그 프롭이 또는 로터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낸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큰 힘을 내면 낼수록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면 낼수록 그만큼 순간적인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겠죠.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션 세그먼트를 특정 고도까지 예를 들면은 뭐 1km까지 올리겠다, 뭐 100m까지 올리겠다 이런 특정한 고도까지 도달하는 미션 세그먼트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 빨리 고도에 그러니까 그 배터리 소모율이 더 많더라도 더 빨리 고도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상승비행 속도도 효율적인 속도가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강 비행 속도는 방금 얘기했던 거에 반대 descent flight velocity라고 해서 이것도 비슷한 느낌인데 다만 상승 비행 속도랑 그다음 전진 비행 속도랑 다르게 하강 비행 속도는 나중에 아마 나중에 설명할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너무 빠르게 하강을 하게 되면 이 비행기 자체가 추락하게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도와 다르게 속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기에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천천히 하강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빠르게 하강을 하면은 공격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볼텍스 링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VRS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VRS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기체는 더 이상 추진력을 내지 못하고 그 추진력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프롭 또는 로터가 주위에 있는 공기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면서 위로 뜨려고 하는 반작용 현상으로 위로 뜨려고 하는 것이 VRS라고 하는 미안해요. 위로 뜨려고 하는 것이 추력이라고 하는 힘인데 이 밑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보다 오히려 기체 하강 속도가 더 낮게 돼버리면 풀업 또는 로터가 만들어내는 추진력 자체가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VRS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랑 전진은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하강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그러니까 효율적인 하강 속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이건 안전성의 문제로 가겠죠. 그래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하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해 본 걸 그러니까 설명한 걸 들어보면 알겠지만 탑재 중량이라든지 제공 성능은 그래도 좀 계산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수학적으로. 근데 전진 비행 속도, 상승 하강 비행 속도는 공격학적인 특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걸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몇 가지의 가정을 하게 되면은 계산이 가능하긴 한데 그것도 뭐 되게 정밀도가 높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 정도가 될 거다 수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풍성이라고 학생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영어로는 wind resista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이 바람풍자고요. 내자가 견디다 할 때, 그러니까 내성 이런 것처럼 견디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인기 같은 거를 띄웠을 때 옆에서 만약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러면은 무인기가 되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비행을 할 거고 더 많이 바람이 불게 되면 더 이상 무인기를 띄울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무인기를 공격학적으로 잘 설계하면 또는 추진력 같은 것들, 추력 같은 것들을 잘 설계를 하면은 조금 더 그 강한 바람에서도 비행기가 기체가 버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강한 바람을 버티고 뜰 수 있냐, 비행할 수 있냐, 이 여부를 따지는 것이 내풍성입니다. 그래서 내풍성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바람 속도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고. 요거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멀티콥터용 부인기의 내풍성을 테스트하는 영상인데 한번 보면요. 지금 보면은 기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왜냐면은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기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당연히 바람이랑 같이 같은 속도로 옆으로 이렇게 쭉 뭐라고 하지? 이렇게 밀리게 될 건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체를 기울여 가지고 추진력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밀리는 것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바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기울어지는 그 각도는 더 커질 거고 추력도 더 많이 내야 될 거. 그런 상황을 한번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면은 얘가 더 이상 이 기체가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리 추진력을 많이 내고 아무리 이렇게 기체가 많이 기울어져도 이 풀업이 또 이 로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맥시멈 추력이 있을 건데 그 이상을 비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비행을 못하는 한 이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건 이런 것들 얼마만큼 빠른 바람에도 잘 버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풍성을 이기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기체가 기울게 되면서 보다 고추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그만큼 높은 배터리 소모율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 모터랑 그 다음에 풀업이 얼마만큼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또는 얼마만큼 더 고출력이냐에 따라서 이 내풍성의 성능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모터랑 풀업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고효율의 모터, 고효율의 풀업이 있다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고효율이 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은 각각 그 최적의 RPM이 있고 최적의 운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A랑 B를 붙여서 고효율이 될 거야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조합을 찾았을 경우에는 고효율을 낼 수 있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것과 이것을 조합하면 좋은 성능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테스트를 수행을 함으로써 성능을 확인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재 성능 요소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 성능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근데 이거 평가를 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부 부분만
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채공 성능에 대해서만 거의 손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성능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원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터, 뭐 프로, 그다음에 뭐 배터리, ESC 같은 어떤 그 부품에 대한 성능표를, 제원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모터입니다. 여기서 보이고 있는 이 테이블은 어, 키모터 회사에서 만든 그 하나의 무인기용 프로에 대한 성능 제어표인데, 이렇다시피 보통의 모터 제조사들은 본인들이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모터에 대한 성능 지원표를 온라인에다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 보통 뭐 스펙표 또는 뭐 스펙sheet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를 합니다. 보면은 하나의 모터인 건데, 이 모터가 11.1V, 14.8V, 그러니까 리튬 폴리머 그 개념에서 3셀과 4셀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모터 한 개의 성능만 보진 않고, 모터의 어떤 프롭을 또는 어떤 로터를 장착시키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모터 제조 회사에서 본인들이 고려하고 있는 어떤 프롭을 장착시킨 다음에 그것에 따른 성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 모터를 썼고, 그 다음에 이 프로브를 썼고, 그때 3셀일 때 성능은 그만큼 되는 거고, 4셀일 때 성능은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요걸 봅시다. 요거랑 요거를 보면은 똑같은 프로브 쓴 거고요. 똑같은 모터를 쓴 거고, 다만 셀 수가 여기는 3셀, 여기는 4셀이니까 셀 수에 따른 어떤 성능의 차이를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똑같은 모터, 똑같은 프로, 똑같은 셀수에서도 트로틀, 그러니까 모터의 추력에 대한 그 최대 추력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맥시멈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반절이 되는 건 당연히 성능이 다를 거고, 그 스로틀의 양에 따른 암페어, 그러니까 이 모터가 요구하고 있는 전류량,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그때 발생해내는 추진력, 추력, 그 다음에 그때 RPM, 그 다음에 효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스펙표로 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값들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채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행이 가능한 여부라든지 예루 추적 같은 성능 요소 평가가 가능하겠죠. 채공 시간은 뒤에서 좀 설명할 거고, 예를 들면 비행 가능 여부는 뭐냐면은 이 모터를 쓰고 이 3셀을 쓰고 이 프롭 썼을 때 최대한 낼 수 있는 추력이 하나의 로터당 60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쿼드콥터를 만들고 있다, 쿼드콥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은 600에다가 4를 곱한 2.4kg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한계치인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 스펙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드론을 개발했는데, 뭐 쿼드콥터용 드론을 개발했는데 그 시스템 중량이 2.5kg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안 뜨겠죠.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거보다 크니까 당연히 안 뜰 거고, 더군다나 이거는 이 2.4kg이라는 거는 진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4개의 프로비 또는 4개의 로터가 독립적으로 그 회전을 할 때 하는 얘기고, 사실 쿼드콥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로터 간 발생되는 그 유동 또는 그 후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인터랙션,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은 값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4kg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비행 가능 여부, 얼마만큼 여유 추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고, 채공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 다음에 제원표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어, 이걸로 봅시다. 이게 좀 더 글자가 크니까. 보면은 똑같은 모터, 똑같은 프로, 똑같은 셀수인데 트로틀이 50,
65, 75, 85, 100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눠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사이에 있는 60%, 이 사이에 있는 뭐 70% 정도의 스로틀에 대한 성능은 없어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통상 이런 스펙표는 실험값,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어떤 수식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거죠. 이모터에다가 이거 장착하고 11.1V인가 했을 때 스로틀로 올라가면서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테스트를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제조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표적인 어떤 스펙들만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한 15%, 10% 수준으로 그 비율 그 단계를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대표값들만 측정을 하게 되는 말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그래프로 도시락이 되면 이렇게 점만 존재하는 상황이 돼요. 요 중간의 데이터들은 지금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그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냐라고 고려해 보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되죠. 값이 요렇게만 있을 때 요거 사이를, 예를 들면 이 사이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는 이거 두 개의 한 중간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여기 이 값이 조금 더 가까운 값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쓰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또는 보강 기법을 쓰면은 대략적인 값을 유추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형 보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쭉 그어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표시를 할까,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SC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ESC도 모트랑 마찬가지로 재원표를 제공하는데, 앞에서와 같이 뭐 스로틀이 얼마일 때 얼마만큼 성능이 나온다 이런 정도의 재원은 아니고, 한 요 정도의 재원은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뭐 셀수, 이 ESC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전압 범위 또는 어느 정도의 셀수의 범위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속적 전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속 내보낼 수 있는 전류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순간 전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의 전격 전류가 맥시멈 30A인데 한 10초 정도 수준으로는 30A보다 더 오버해서 35A까지는 출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속 출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10초 정도만 버티는 거고, 그 이상 계속 30A 이상, 35A 이상으로 계속 그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ESC가 타버리게 되는, 열에 의해서 타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서, 순간적으로 30A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30A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버티긴 하지만 그게 오래되지 못하는 그 순간 전류의 맥시멈 값을 도시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뭐 인기 같은 것들 운영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가속을 해야 되거나, 또 뭐 예를 들면 장애물을 피해야 돼서 순간적으로 가속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어서 순간적으로 다세 제어를 할 때 출력을 높여야 된다거나 할 때 이 연속 출력보다 더 높은 값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순간 전류라는 것도 스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량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웨이트, 요거를 또 고려해 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23g이면 되게 가벼운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멀티콥터다, 아니 그 쿼드콥터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4개가 돼야 되고, 옥타콥터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8배가 되니까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중량이 한 개는 가벼워 보이지만 여러 개가 되면 좀 중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금 설명했지만 모터도 마찬가지죠. 모터도 여러 개의 모터를 쓰게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모터는 좀 가벼울지언정 여러 개의 모터를 쓰면 그만큼 중량이 나가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스펙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배터리 전압, 이게 몇 셀짜리고, 그래서 전격 전압이 얼마만큼 있다 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 또 몇 mAh 짜리다 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의 중량 또는 무게, 당연히 이 시스템, 그러니까 무인기의 시스템 중량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중량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스펙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표준 방전율, 최대 충전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성능 평가를 할 때는, 성능 요소 평가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단순히 충전 방전을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롭 또는 로터에 대해서도 성능 평가를 해야 되기, 성능 평가 요소로서 작용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프롭 같은 경우에도 모터랑 비슷하게 매우 여러 종류, 그 다음에 모터와의 여러 조합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성능이 좋은 프롭 또는 효율이 좋은 프롭 또는 내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모터와 가장 상승이 잘 맞고 조합이 괜찮은 프롭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프롭 자체의 재원표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뭐라 그러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체의 그 성능 요소를 평가할 때는 이 프롭의 성능 평가, 그러니까 프롭의 스펙 같은 것들은 사실 쓰기는 좀 어렵고, 다만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 어떤 프롭이 있는데, 어떤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에 이러한 프롭을 썼을 때의 이런 스펙표, 요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이냐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이런 프롭 말고 다른 프롭을 썼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때 데이터가 존재하면 괜찮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고 그냥 모델명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프롭과 이 모터의 조합으로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롭은 이 모터 제조회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런 프롭을 쓴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롭의 중량만, 그러니까 프롭의 성능은 프롭의 성능은 이미 이 데이터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고, 다만 이 프롭의 중량만 뭐 20g이다, 30g이다, 그 정도의 중량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성능 요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입니다. 자, 그래서 성능 요소 평가를 하는 방법을 잠깐 보면은, 일단 중량 부분입니다. 무인기의 중량 요소를 보면은 일단 페이로드가 있겠죠. 보면은 사람이 타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루 또는 그러니까 그 승무원 또는 패신저, 그러니까 탑승객은 없는 거고, 다만 뭐 FC 같은 것들 있죠. 플라이 컨트롤러 같은 것들 또는 뭐 임무 장비 같은 것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탑재하는 화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W 페이로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프레임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 기체의 뼈대들, 예를 들면은 이게 공채고 이렇게 쓰는 이 스트럿바라든지 아니면 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그 구조적인 구조물에 대한 중량을 W 프레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ESC에 대한 그 변속기에 대한 중량이 있을 거고, 풀업에 대한 중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중량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다 더하면은 이 항공기 또는 이 드론의 총 중량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멀티콥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ESC라든지 프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한 개가 더 필요하네요. 그죠? 모터랑 프롭이랑 ESC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쿼드콥터를 고려하고 있냐 아니면은 헥사를 고려하고 있냐 옥타를 고려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 중량식을 보면은 페이로드, 그 다음에 에어프레임, 그 다음에 모터와 ESC와 프롭은 n개만큼 곱해져서 더해지고요.
다음에 배터리. 요 정도를 더하면은 총 중량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중량 값을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채공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채공 시간. 그 호버링, 예를 들면 채공 시간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전진 비행을 하냐, 아니면 호버링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할 때냐, 라는 걸로 따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채공 시간은 일단 호버링 속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볼게요. 그 외의 것들은 복잡하니까. 호버링 속도에 대해서 고려하면은, 계산速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기체 총중량을 5톳으로 나눕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체 총중량을 가지고 그럼 각각의 모터 또는 각각의 모터와 프롭의 조합이 얼마 정도의 중량을 버텨야 되냐, 어느 정도의 중량을 들어 올려야 되냐에 대한 이론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호버링 조건에 필요한 모터당 추력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터리의 셀 수를 고정했다고 치고 3셀이나 4셀을 고정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모터당 추력을 낼 때의 그 소모되는 모터의 전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셀로 픽스를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터 이 프롭을 쓴다고 치고 3셀로 픽스를 했다고 쳤으면은 과연 예를 들면 한 모터당 한 그 모터 플러스 프롭의 시스템당 한 500g 정도의 추력을 내야만, 그러니까 이 항공기 전체 시스템의 중량이 2kg이라서 쿼드코트로 왔을 때 하나의 모터 시스템당, 하나의 추력 시스템당 500g의 추진력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500g이 어디냐면 이게 420, 이게 520이니까 요 사이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500g이 되는 그때의 와트 수, 암페어 수, RPM, 그다음에 이피션시 이런 것들을 서령 보관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별 보관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호버링에 필요한 총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하나당 20A를 쓴다. 20A 너무 크다. 하나당 5A를 쓴다. 그러면은 전체 쿼드코프터의 경우에는 곱하기 4를 해서 20A만큼의 배터리에서의 전류가 뽑아서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배터리 용량으로 얼마나 비행이 가능한지가 계산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구받은 전류에다가 그만큼 시간을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터리 용량에서 미리암페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만큼의 미리암페어를 이만큼의 시간 동안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배터리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요구 전류를 아래쪽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얼마만큼 비행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 우리가 2200mAh짜리 배터리를 쓴다고 하면은 이 mAh를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단위 환산을 해주기 위해서 12분에서 3승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mAh가 암페어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어, 이 모터가 요구하고 있는 총 전류, 그 추진 시스템이 요구하고 있는 총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 예를 들면 뭐 20A다. 그러면은 총 0.11아워, 그러니까 약 6.6분을 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호버링 조건에 대해서는 착공 시간을 계산하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가능한 선이고, 그 이상으로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좀 어렵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순서가 아니라 반복적인 설계가 필요한 건데, 무인기 설계를 할 때는 부품을 선정한 후에 한 번에 딱 무인기 설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품들도 각각의 조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오버스펙이 되지 않는지 또는 너무 스펙이 만족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 가면서 계속 그 조합을 바꿔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반복적인 어떤 부품의 선정, 그 다음에 성능평가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딱 끝내서 한 큐에 딱 이런 세트를 가지고
기체를 만들면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합을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현재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 모터 가지고는 도저히 추력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모터로 변경했다. 그러면은 모터를 변경했다는 거는 그만큼 중량도 변경되는 건데, 보통 더 높은 추력을 내는 모터는 그만큼 모터의 중량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터가 중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모터 중량이 증가하면, 만약 쿼드코프터라고 하면 곱하기 4배만큼 기체 중량도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 그만큼 그 더 무거운 기체 중량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호버링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추진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한계가 올라가면 뭔가 계속 수반적으로 성능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터랑 풀업의 추력과 기체 중량 사이에서 밸런스가 맞아질 때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큐에 나오는 건 없고 반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성능 요소를 평가하는 예시를 들어서 과연 항공기,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형 무인기를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